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신 호남대학교 문현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은 연말에 충격을 줬던 이 두 번의 사고, 이 사건을 되짚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1년 전 오늘입니다.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먼저 그날의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활주로를 미끄러지던 여객기 한 대가 담장과 충돌합니다. 이내 큰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 3분쯤. 사고 여객기는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한 채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끝 담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제주항공 7C2216편으로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방콕을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모두 1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사고로 179명이 숨진 걸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생존자는 승무원 2명입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약 12시간 만에 실종자 수색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승객 175명 가운데 173명은 한국인, 2명은 태국인인 걸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폐쇄하고 사태를 수습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네, 여전히 믿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그날의 사고입니다. 탑승객 181명 가운데 이제 2명만 생존을 했고 179명이 이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 사고 경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참사가 난 날 KBSN에서 또 이런 재난안전 119에서 이런 방송을 한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추모의 의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조의를 표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그러면서 추모를 하면서 원인이 뭐였냐를 다시 잊지 않게 되는 것. 네. 그래서 이 원인을 또 진단해 보는 것. 그렇게 해서 또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고 예.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게 되는 또 그런 진단과 학습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그 참사날 이런 방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지금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오늘 9시 2분에 추모의 그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아마 정말 그만큼 큰 참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앞에서 화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고 경위는 사고 당일 새벽 1시 30분에 출발하려고 했던 제주항공 소속 7C2216편 네. 보잉 737-8 항공기가 1시간 늦게 출발했습니다. 지연돼서. 그래서 이제 무안공항에 당일 아침 8시 54분쯤에 이제 접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예.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제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을 했고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화면의 경우처럼 이렇게 선회를 해서 동체 착륙을 했는데 저 동체 착륙이 활주로를 이미 절반 지나버린 부분에서 네. 동체 착륙을 했고 그래서 속도를 많이 줄이지 못했고 또 동체 착륙의 자세가 기수가 좀 들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네. 마찰력이 좀 적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끝부분에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언덕 위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2m 높이에 예. 거기에 충돌해서 사실상 항공기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리고 이제 항공유 때문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것이 이제 사고 경위입니다. 예. 1년 전 그날의 충격, 온 국민이 아마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항공기 사고가 어떤 이 재난안전 사고보다 이제 참혹한
그런 현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당시 뭐 현장에 며칠 계셨잖아요. 좀 어떤 그렇습니다. 기억과 느낌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2024년 12월 29일 사고가 발생을 했고 저는 그때 해외 뭐 일정 중이었는데 긴급히 들어와서 1월 1일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사흘간 네. 그 수습 과정 무안 공항에서 진행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작동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예.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작동이 되고 그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작동이 되고 또 거기에 전라남도가 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제 기억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는 네. 참사가 나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제일 먼저 도착해서 실제로 이렇게 그 항공기 파편과 시신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을 직접 보시면서 예. 좀 시스템이 신속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진두지휘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참사 현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어려운 문제들은 역시 우리가 다 감성을 가진 구조대원들도 네.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 유족도 패닉 현상, 유족도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지만 구조대원들도 너무 참혹한 상황이라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매우 망연자실하고 표현은 못하지만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시신이 다 조각나 있기 때문에 예. 신원 파악을 하려면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신원 파악을 하는 그 과학수사 요원들이 정말 밤잠을 못 자고 하루에 겨우 한 2시간 정도씩 자면서 네네. 사흘, 4일, 5일간을 계속 그 조각을 맞춰서 DNA를 맞춰내는 그런 시신 확인 작업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직접 뭐 현장에 사흘간 계시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문현철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추모의 의미 그리고 원인을 다시 한번 분석하면서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좀 원인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항공기 사고의 생사를 결정짓는 골든타임, 뭐 사고마다 이제 골든타임이 다르기 마련인데 90초라고 하던데요. 골든타임을 뭐 놓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조종사를 비롯한 승무원들을 양성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90초 이내에 승객을 어떻게 기체로부터 탈출시키냐. 네.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90초로 정해놓은 이유는 네. 항공기는 지상의 어떤 좀 젠틀한 랜딩이 아닌 정상 착륙이 아닌 뭔가 비상 착륙을 하거나 동체 착륙을 하거나 또는 추락을 하게 되면 네.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폭발입니다. 폭발. 네. 어떤 폭발이냐면 왜 폭발이 일어나냐면 항공기 저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날개가 사실상 기름 탱크입니다. 근데 날개가 제일 먼저 손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이 기름 탱크에서 항공유가 누출되면서 큰 화재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체 안에는 또 인화 물질로 가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시트랄지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유독가스와 화염, 화재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2차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 승객들을 빨리 이 지상으로 나오게 해서 기체로부터 빨리 멀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이렇게 목표라고 교육을 하는데요. 네. 이번 참사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 그냥 폭발해서 예. 산산조각 나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은 9시 2분, 4분 그쯤에 이제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 항공기에 화재가 진압된 시간은 9시 50분, 55분쯤이었어요. 예. 그렇다면 이 화재가 다 진압되는 시간이 거의 45분, 50분이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반성하고 지나가야 될 점은 모든 공항에는 공항 소방대가 반드시 자체적으로 비축되어 있고 예. 구축되어 있고 고성능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이 수시로 훈련을 하면서 항공기 불시착, 항공기 화재에 대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사고 항공기는 방콕에서 출발해서 거의 6시간 넘게 비행을 했기 때문에 네. 항공기 내에는 연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상 그 어떤 큰 일반적으로 이륙한 지 얼마 안 된 항공기가 사고를 났을 때에 비해서 화염의 길이가 화염의 크기가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연료가 없으니까요. 예, 더 빨리 진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 진화 시간이 좀 길어졌을까? 이런 점은 좀 진화의 신속성 측면에서는 점검과 반성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비슷한 사례가 김해공항에서 에어 부산이 출발 직전에 한번 화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배터리 문제로. 그렇죠. 그때도 그때 화면을 봐도 그렇게 신속하게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냥 마치 그냥 다 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체 안에다가 호수 같은 것을 막 펌프를 넣어서 막 빨리빨리 불을 꺼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네. 그러지 못하고 좀 더딘 점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진단하고 네.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공항 소방대, 네. 공항 소방대 시스템에 대해서 분명히 좀 반성의 자세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공항 소방대가 있고 바로 뒤이어서 무안 소방서에서 예. 뒤이어서 투입이 됐고 또 전남 소방본부에서 국가 소방 동원령을 내려서 광주 쪽 소방차들이 막 진입을 했거든요. 네, 네. 그 사이에 얼마든지 공항 소방대가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한 네. 15분 내에 껐을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50분 가까이 걸렸을까? 예. 이 점은 참 반드시 좀 반성을 하고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렇군요. 평가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항공기 사고 골든타임의 90초가 좀 무색해진 그런 사고였고요. 사고 여객기가 이제 착륙 허가를 받고 충돌하기까지 딱 9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뉴스를 보면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긴박했던 사고 상황은 오전 8시 54분 시작됩니다. 활주로 01 방향으로 착륙하라는 관제탑의 착륙 허가. 곧 비행 끝이란 안도감도 잠시 8시 57분 조류를 조심하라 관제탑의 긴급 경보였습니다. 2분 뒤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3번 외칩니다.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 폭행, 고잉 어라운드도 언급합니다. 서해 쪽을 돌며 활주로 재접근을 시도하다 9시 1분 최초 착륙 시도와 정반대인 19 방향 착륙이 허가됩니다. 이때는 조류 충돌로 인한 사유인지 어떠한 사유인지 019 방향으로 조종사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체 착륙. 땅에 처음 닿은 지점은 활주로 시작점과는 멀었습니다. 9시 2분. 전체 활주로 2,800m 중 1,200m 지난 지점에 첫 접지했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국토부도 추가 조사 중입니다. 우리 항공안전 감독관들이라든지 또 조사관들 이런 어떤 의견도 또 한번 들어보고 좀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마찰 제동에 들어갔지만 로컬라이저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이때가 9시 3분이었습니다. 메이데이 이후 공항소방대 특수소방차 3대, 구급차 1대가 긴급 출동합니다. 하지만 착륙 지점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대기 지점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네, 그 9분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이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하기 전 5분간 교신을 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에서 봤지만 조종사의 멘트는 뭐 메이데이 그리고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 이런 이제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좀 추정을 하세요? 네, 그 사고 상황을 우리가 방금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저 이 작은 항공기 모형을 가지고 네네.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본다면요. 이 사고 항공기가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 네. 활주로에 왔는데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는 그 관제탑의 얘기를 들은 바로 1분 뒤에 예. 버드 스트라이크 실제로 조류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메이데이를 선포를 했는데 이미 착륙 허가 받은 곳은 01 방향. 네. 이 01 방향이라는 것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착륙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착륙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장이 사실 그대로 착륙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대로 이제 조종사들의
항공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리고 보잉사의 매뉴얼에 의하면 그대로 착륙을 했었어야 됐다. 네. 근데 만약에 그대로 착륙했다면요. 이 01방향 끝, 즉 북쪽 활주로 부근에 네네네. 활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뚫고 나가더라도 예. 한 300~400m를 쭉 한 500m까지 가버려도 공사장이었기 때문에 예. 충분히 항공기 속도를 줄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항공기는 01방향으로 착륙 허가가 났지만 이렇게 19 가다가 방향으로 요청을 한 예, 거죠? 다시 이제 복항을 시도를 합니다. 이러려면 항공기 추력, 엔진 추력을 더 높여야 되거든요. 네. 이러면 엔진이 더 손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급히 선회를 해가지고 19 방향으로 착륙하겠다고 네, 네. 설명을 합니다. 19 방향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착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활주로 끝 부분부터 예정대로 착륙이 쭉 진행이 됐으면 마찰력이 많이 줄었을 네, 텐데 지금 1200m가 지난 곳이라고 한다면 이 활주로 길이로 봤을 때는 거의 활주로 절반 정도 와버린 것이 네,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때부터 동체 착륙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또 알 수 없는 것에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마찰력이 항공기의 속도 즉 시속 약 260km의 항공기의 속도를 줄이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네. 그리고 갔는데 또 끝부분에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항공안전 착륙안전 설비 시설이 둔덕 위에 2m 높이의 튼튼한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속도를 거의 줄이지 못한 이 항공기가 로컬라이저 그 기초대 지지대와 충돌해서 폭발 산산조각 났다 이거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갈 관찰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공항과 공항 주변의 항공 안전에 관한 그런 비행 환경적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네. 요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곳이 바닷가다 보니까 인천공항도 그렇습니다만 예. 서해 쪽이다 보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철새들이 많이 도래하는 그렇죠. 그런 지역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떼를 관리하는 인력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검토 결과 새떼를 이렇게 대응하는 새떼 대응 시스템이 매우 엉성했다. 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날 아침은 또 휴일이어서 잘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네. 것이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항공기가 착륙을 할 때 그런 비행 안전 시스템 그리고 그 착륙 루트의 활주로에는 어떤 비상시에 어떤 위험한 시설물이 없었는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공항과 공항 주변의 비행 환경 문제로서 이건 이제 공항의 책임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조류 충돌이 발생한 이후에 항공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항공기의 엔진과 기체의 결함 문제는 없었느냐. 네. 이건 이제 정비와 관계된 문제고 예. 조종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공기 제작사와 또 항공사의 책임 문제가 같이 네. 붙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바로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대로 착륙을 하는 것이 그 매뉴얼 보잉사의 매뉴얼이고 또 경험 많은 기장들의 의견들인데 네.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엔진이 둘 다 꺼졌다. 또 이렇게 오른쪽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는데 왼쪽 엔진이 꺼졌다. 이것은 조종사의 과실인지 항공기 제작사의 네. 엔진 결함, 기체 결함의 문제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두 번째 항공공학적인 문제이고 네. 세 번째가 이제 조종사의 피로의 문제입니다. 예. 조종사의 피로의 문제와 기장과 부기장의 위기시의 역할 분담의 문제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저가 항공사들은 너무 많은 비행 스케줄 때문에 네. 조종사들이 혹사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뭐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카오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법령에는 네. 일정한 비행을 하면 일정 시간 비행을 하면 반드시 철저한 휴식을 하게 되어 있고 예. 그 의무적 휴식이 준수된 상태에서 다음 비행에 투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의무적 휴식이 잘 이행이 되었느냐 이 조종사의 피로 문제 그다음에 어떤 시뮬레이터에 의한 착륙 과정에서의 그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을 때 예. 착륙 과정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때 대비한 조종사와 기장과 부기장의 대처에 대한 시뮬레이팅을 통한 훈련이 충분히 있었느냐. 네. 뭐 이런 것 그리고 항공기 정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항공사의 책임과 관계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이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 돌아볼 점에 대해서 이제 비행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그렇습니다. 항공공학적인 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종사 자체 피로도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보잉 같은 항공기 제작사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이제 항공사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종사의 또 역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참사에는 꼭 그 어떤 그 징후가 있고 또 사람의 실수가 많이 가미된다. 네. 뭐 제작사에서 항공기 엔진 제작사에서 또 항공기 조립 회사에서 어떤 미세한 그런 기체 결함의 문제도 결국은 사람의 문제이고 또 항공기의 그런 이착륙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조종사의 실수의 문제도 네. 사람의 문제이고 항공기 정비의 문제도 사람의 문제이죠. 결과적으로 큰 참사는 휴먼 에러의 문제가 네. 대부분이다. 뭐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 동체 착륙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것이 또 미스터리입니다. 이 항공기에 지금 이 바퀴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착륙 상태의 모양인데요. 랜딩 기어가 이렇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랜딩 기어가 작동이 되는 데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동력. 네. 크게는 이제 유압이라는 동력이 필요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항공기를 타고 이제 그 착륙할 때쯤 되면 랜딩 기어가 내릴 때 윙 소리 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더 큰 동력이 필요할 때는 모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예. 이래서 이제 전력이나 유압이 필요한데 엔진이 꺼져버리면 이 전력과 유압이 작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장, 부기장이 둘이 있었는데 네. 누군가 한 사람은 수동으로 이걸 내렸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했을까? 수동으로조차도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는 그런 기체 결함이 있었는지 예. 아니면 정비 불량의 문제가 있었는지 네. 이런 점들이 참으로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 이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안전 보조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기체 결함이 이유인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조종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동체 착륙이었는데 동체 착륙을 해서 이제 위기를 모면한 뭐 항공기 그 사고 사례도 저희가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결과적으로 이제 아주 큰 재앙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뭐 이게 경우인데 참 이 동체 착륙의 결과가 좋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점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 사고기는 기장의 조종술이 정말 뛰어났다는 점도 네. 조종사들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01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다가 다시 복행을 해서 올라갔다가 19방향으로 즉 네. 북에서 남방향으로 착륙을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동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네네네. 그런데 이 항공기를 정확히 활주로에 안착시켰다는 겁니다. 네. 이건 대단한 조종술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그 안착에
위치가 예. 저 끝부분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1200m 지점 정도라고 보는 거죠. 이미 이 활주로를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써버린 상태에서다 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동체 착륙을 하더라도 이제 또 어떤 그런 조종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기수가 밑으로 좀 더 네. 이렇게 내려왔었으면 그 마찰 면적이 더 많지 않았겠냐라고 예.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예.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또 유가족분들은 너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또 뭐 무슨 제작사에서의 그런 조사 결과도 늦게 나오지. 네.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엔진 제작사, 항공기 제작사, 항공기는 보잉에서 만들었지만 또 엔진은 다른 회사이고 네. 각각의 그런 조사가 또 이렇게 늦어지고 또 가장 또 답답한 것은 그 사고 직전에 기장과 부기장이 대화하거나 조작하는 내용들이 이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들이 없다는 거죠. 그 녹음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기체 결함으로 봐야 되지 않냐. 사실은 그것이 이제 핵심 단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원론적인 얘기만 나오고 예. 이렇게 시간은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참으로 이 1주년을 맞이하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애가 타고 너무도 가슴이 네. 더 저밀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로컬라이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영국의 항공 전문가가 이 로컬라이저를 둔덕 위에 설치한 것은 범죄 직전의 그런 행위다라고 이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로컬라이저가 뭡니까? 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이렇게 착륙을 하기 위해서 공항에 저렇게 접근할 때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시속 300km, 290km, 260km 이렇게 점점점 속도는 줄지만 네. 양력 유지를 위해서는 이 항공기가 하늘에 떠 있으려면 양력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건 기본적인 속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른 항공기가 보잉 737 같은 경우는 79톤 정도 되는 착륙 무게, 네. 뭐죠 보잉 747 같은 경우는 뭐 거의 400톤 가까이 되는 무게, 네. 이런 항공기들이 착륙을 하는데 그 속도가 거의 시속 300km다 보니 활주로하고 딱 이렇게 맞게 정렬을 시켜서 착륙을 시도해야 안전하게 저 랜딩 장소에 정확히 랜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로컬라이저는 정확히 랜딩을 하는데 착륙을 하는데 그 항공기와 활주로의 그 가운데 라인을 딱 일치시켜주는 예. 정렬시켜주는 역할과 방위 각을 맞춰주는 매우 중요한 항공기 착륙, 이착륙 안전 설비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방향타가 되는 표대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조종사는 착륙을 할 때 저 설비 로컬라이저에 의해서 안전한 착륙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이 로컬라이저에 이제 충돌하면서 이제 폭발이 됐고 이런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로컬라이저가 없었거나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었거나라는 뭐 안타깝지만 이런 가정을 계속 해보게 되는데요. 교수님 견해는 좀 어떠세요? 이 설치 규정이 좀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항공안전운영기준 제42조에 의하면 이 로컬라이저는 첫째는 부서지기 쉬운 설비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 네. 그 지지대는 그 이제 우리 지금 무안공항은 콘크리트 지지대가 2m 높이로 둔덕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지지대는 지표면 활주로 표면보다 7.5cm가 넘으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항공안전운영기준 42조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걸로 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저 사고에서는 이런 기준과는 전혀 무시된 그런 앞에서 예. 영국 항공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정말 범죄 행위 수준의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도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아무도 저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건 가장 심각한 문제다. 네. 누군가가 저걸 보고 지적을 했었어야죠. 무안공항은 로컬라이저가 왜 규정 위반되게 저렇게 콘크리트로 높게 설치되어 있죠?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예, 질문이 없었군요. 질문이 없었다는 거죠. 이건 심각한 매너리즘이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뭐 저희가 오늘 그 1년 전 사고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원인을 분석하면서 다시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모든 이 복합적인 문제 가운데 가장 크고 이 결정적인 문제가 이 로컬라이저 또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 그 안타까운, 뭐 당시 이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 공학적인 문제, 그리고 또 조종사에 대한 피로도 문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피로도 문제, 항공기 자체의 피로도, 그리고 조종사의 피로도,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 항공기의 항적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운항 일정이죠. 하루에 16시간을 비행한 날도 있더라고요.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영향이 간접적인 영향은 있었다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이카오 규정과 국내 항공 관련 법령에 의해서 네. 승무원들은 이렇게 교대를 한다고 하지만 항상 그 다음 비행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 있으면 예. 늘 심리적으로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루에 16시간 비행을 할 정도면, 그리고 주로 이제 이 항공기는 단거리를 다니는 이 저가 항공사들이 주로 이제 네. 단거리용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착륙이 잦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제 친구 조종사도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이륙과 착륙 시간인데 네. 이착륙을 자주 한다는 단거리는 훨씬 더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오늘 그 중앙 일간지에 보면 이런 LCC들은 젊은 조종사들의 그런 노동력 하에서 예. 버티는 구조다. 뭐 이런 그 좀 기사가 났어요. 네. 어찌됐든 이렇게 이 항공 안전을 위해서는 조종사들의 그리고 승무원들의 그런 피로 관리, 네. 그리고 어떤 그 정비 관리, 이런 문제들이 철저해져야 될 것이고, 이 무안공항 참사가 주는 큰 교훈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뭐 소위 이제 LCC 저가항공사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과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비행 시간이 이제 조종사와 기체가 이제 많은 조종 시간에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이 의식 자체를 좀 새롭게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항공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항공기를 리스해서 매우 고가의 항공기를 도입하거나 리스해서 할 때 시간이 돈이지 않습니까? 네. 계속 항공기를 돌려야 이렇게 운항을 해야 돈이 나오는 구조, 이윤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구조인데, 또 이분들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예. 아니, 우리는 이카오와 항공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 부품들의 부품 수명 주기를 준수하고 있다. 네. 뭐 이 타이어를 200번 정도 착륙을 했을 때 타이어 교체 그 시간 맞췄다. 네.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죠. 부품 교체 시간을 준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너무 타이트한 운항 스케줄은 조종사, 정비사들에게 굉장한 심적 부담을 주고, 네.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침착하고 지혜로운 판단과 조치를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1년 전 있었던 이 항공기 참사에 대해서 문현철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3년 전 사고를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제2경인 고속도로 과천 구간 방음 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기억을 하실 텐데요. 먼저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도로 위를 뒤덮은 새빨간 불길. 그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나들목 부근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시 50분쯤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났고, 이후 불이 주변 방음터널로 순식간에 옮겨 붙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5명. 방음터널 내부에 있던 넉 대의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최초에는 6명으로 하는데 그게 소실되다 보니까 인원이 중복 보고가 됐는데 최종으로 5명이 맞습니다. 또 3명이 안면부 화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 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경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신고 접수 3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장비 90여 대와 인력 200여 명, 소방 헬기까지 동원해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0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불타버린 차들이 남아있는 터널, 감식반이 투입됐습니다. 도로와 터널 구조물, 그리고 40여 대의 차량들을 살펴보는데 5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장 감식은 일단 불이 시작된 화물차에 집중했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직입 차량 발화 부위는 화물칸 우측 전면 하단부로 추정되며 발화 원인은 현 단계에서는 확정하여 논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첫 화재 차량의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운행상 과실이나 사고 직후 대처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차량 정비, 부품 관리부터 불법 개조 여부까지 조사 대상입니다. 또 불을 끄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는지, 다른 차량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차량 자체의 결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트럭 제조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차량 중에서 2.5톤 이상 같은 경우에는 에어브레이크거든요. 에어압력이 높아서 과열되고 호수라든가 에어라인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차량 결함일 가능성이 꽤나 높다. 불이 터널 속에서 삽시간에 번진 원인, 불이 난 이후에도 양방향에서 차량들이 계속 진입한 이유도 규명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터널 시공사와 고속도로 운용사까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년 전 수원에서도 이미 방음터널 화재가 발생했던 만큼 그 이후로 정부와 지자체가 적절히 대비를 했는지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잿더미로 변한 이 터널 안의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아주 참혹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5명이 숨지고 이제 4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역시 그 과천 그 방음터널 화재도 오늘 발생한 참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과천 방음터널 화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크게 또 교훈 삼아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도시의 구조와 지형을 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의외로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그 지형 삶의 그런 그 교통 문화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첫째는 우리가 도시에 밀집해서 살고 있고, 그다음에 산악 지형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음 터널이 아닌 일반 터널이나 고속도로도 산을 뚫고 지나가는 터널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에 우리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도로 주변에 많은 그런 건축물들, 주거시설, 업무시설들이 있는데 차들이 이렇게 싱싱 다니다 보면 소음이 나니까 이 소음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런 방음시설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네. 말이죠. 고속도로 주변에 또 주거지가 있잖아요. 많습니다. 네. 예. 또 고속도로 주변에는 차들이 싱싱 그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는 그 타이어 소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저런 그 방음 터널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 방음 터널들이 저렇게 길어졌을 경우 이제 저렇게 화재가 발생하면 큰 참사를 준다라고 네. 하는 그런 교훈을 과천 방음터널 화재에서 주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그 도시 그 40명 가까이가 사상자가 이제 다치고 또 5분이 돌아가시고 그러셨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도 일상에서 망각하는 사실을 하나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네. 그게 뭐냐면요. 예. 혹시 운전하시면서 그거 지키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 지키신가요?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네. 예. 네. 저 역시 저도 오늘 올라오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 역시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못 지키는구나. 네. 만약에 저 경우에
앞차와의 차간 거리만을 좀 잘 지켰다면 저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네. 것이다. 바꿔 말하면 추돌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 뭐 엊그제 발생한 일본 군마현에서 또 고속도로 추돌 사고 네. 뭐 300m 가량의 차들이 밀려 있고 또 두 분이 돌아가시고 30여 명이 다친 그런 지금 사고 우리나라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런 그 방음 터널을 비롯한 터널 사고는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고 화재로 이어지면 일반 노지에서의 화재보다 사상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차량 한 대에서 시작된 화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량 한 대에서 시작된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간 거리 준수를 좀 안 하다 보니까 네. 연쇄적으로 그리고 좀 과속을 하다 보니까 추돌이 발생했고 이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서 이 불이 연쇄적으로 붙어 왔고 네. 또 위에 있는 이제 가장 문제인 그 방음 시설들이 이 방염 난염 시설이 재질이 아닌 네. 일반 플라스틱이었다. 이런 점도 어떤 그 유독가스와 화염을 더 세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예. 또 이제 큰 우리가 이 사고 개요에서의 파악할 점이 차들이 막 저렇게 뒤엉켜 있다 보니까 구급차, 소방차들의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 네. 또 저 차들을 치워야 되는 견인차 진입도 어려웠다.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참사를 크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 평가됩니다. 이 사망자 5명이 불이 붙은 트럭의 반대 방향 터널, 그것도 이제 입구 지점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사실 화재가 발생하면은 이 입구에 진입을 하지 않거나 진입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진입이 이제 됐단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이제 이런 비슷한 참사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2023년 2월에 발생했던 네. 대구 지하철 화재 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대구 지하철 화재를 계기로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그 후에 소방방재청이 개청하는 네. 계기가 됐습니다. 이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불이 난 전동차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반대편에서 차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옆으로 옮겨 붙어서 또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예. 이런 것들은 그러면 왜 발생하냐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 차량이 사고 난 줄 알았으면 예.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왔겠죠. 그렇죠. 예. 바꿔 말하면 이런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 뒤쪽 차선이나 반대편 차선에 신속히 알려주어서 네. 진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좀 구축이 돼야 된다. 네. 그런 게 없어서 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막 계속 달려 들어와서 그렇게 발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차단 시설, 자동 교통 차단 시설 예. 이런 것들이 좀 하루빨리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후로 지금 많이 보강이 뭐 된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더 보강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그 버스 기사님들이 그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저는 이제 그 좌석에 앉아서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이 하행 쪽에 사고가 있어서 정체가 있으니 우회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수시로 연락하는 모습을 저는 뭐 종종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시스템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예.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은 이곳의 위험은 그 반대편 차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럼 빨리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그 전화를 걸지 않더라도 자동 송출되는 네네네. 그 라디오가 자동으로 그 차내 라디오가 자동적으로 켜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터널 통과할 때 주의하라고 그런 시스템들이 작동이 돼가지고 서로 앞으로 진행될 방향에서 발생되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 네. 이런 것도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방음 터널 안에서 불이 나면은 이 교통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보통 좀 이루어지나요? 예, 방음 터널에서 이제 그런 그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자, 우선 바로 그 뒤차가 할 일은요. 예. 첫째는 이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차들은 앞에서 무슨 연기가 좀 난 것 같다 그러면 즉시 차를 비상등을 넣고 뒤차에 알려주면서 네네. 차를 멈추는 겁니다. 네. 비상등 켜고 차량을 빨리 멈추기. 멈추기. 그게 네네.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까이 계신 분들도 역시 비상등을 켜고 뒤로 그 위험 상황을 알려주면서 네. 가까이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떤 단순히 추돌만 난 건지 불이 붙고 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빨리 비상등을 켜고 뒤차에 알려주면서 그 가까이 계신 차주분들은 내려서 부상자가 있으면 빨리 부상자를 네. 구호하고 그 다음에 차량 내에 있는 소화기 같은 것을 들고 와서 네. 빨리 같이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불을 끄는 겁니다. 네. 이때 협업을 해야 돼요. 운전자가 아닌 다른 분들은 누군가 리더가 있어야 돼요. 빨리 119에 신고해 주세요. 네. 자, 지금 선생님은 지금 저 뒷차로 가가지고 빨리 소화기를 있는 대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세요. 네. 해서 그렇게 즉시 이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불을 끄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제 구급차가 이제 다치신 분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분을 빨리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좀 중상이 아니라면 예. 조금 더 저 뒤쪽으로 빼고 소방차와 구급차가 진입하게 하는 거. 네. 이게 아주 중요하다. 소방차, 구급차의 진입 루트를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시공을 할 때, 앞으로는 방음터널을 시공할 때, 그리고 방음터널을 이미 시공된 곳일지라도 곳곳에 그 문만 열면 비상계단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아,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 방음터널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방음터널이 좀 길이가 어느 정도 일정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일정한 간격으로 그 문을 열고 비상계단을 통해서 저곳을 탈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도 그 방염 재료, 난염 재료를 사용하는 것과 예. 같은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상 탈출 경로 같은 경우는 뭐 이건 규정이 생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벽이나 천장 패널 때문에 이제 화재가 확산이 되는데 이게 플라스틱 패널을 쓸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 플라스틱 패널은 값이 싸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공사 발주 문화를 바꿔야 된다. 다 저가 입찰이거든요. 네. 경쟁에서 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일단 공사를 따고 싶어서 최저가로 입찰을 해놓으면 가장 싼 재질, 네. 싼 노동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저가의 노동력과 저가의 어떤 그 재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네. 매우 위험한 시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입찰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런 난염 재질 그리고 유독가스를 덜 배출하는 이런 난염 재질, 방염 재질을 네. 불에 잘 타지 않는 이런 재질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사고가 이제 2022년 12월 19일, 지금으로부터 이제 3년여 전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제 국토부에서는 뭐 비슷한 사고를 이제 막기 위해서 방음터널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조금 지났는데 어떻게 좀 진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2022년에 있었던 참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23년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그 일정한 길이가 넘게 되면 그 난염, 방염 그런 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네. 방음 터널이랄지 뭐 데이터 센터랄지 이런 데에 대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해서 방염 소재 사용을 의무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 뒤에 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방음 시설 설치 계획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준불연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5m 이상에 대해서는 난연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50m 이내에는 화재 확산
그런 방지 구역을 네. 의무화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추가되어야 될 것이 바로 곳곳에 이제 어떤 그 화재가 발생하면 이 방음 시설들에서는 이렇게 이제 난염제, 방염제를 써서 그런 유독가스가 나오지 네. 않더라도 차량 화재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예. 차량에서 유독가스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에는 소화기도 가지고 다니고 마스크도 가지고 다니면서 꼭 저런 유독가스 징후가 보이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앞에서 강조드렸던 저곳에 곳곳에 비상탈출 문을 네. 만들어서 저렇게 비상 계단을 통해서 저곳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문현철 교수와 함께 제주항공 무안공항 그 항공기 참사 1년 전 사고 그리고 3년 전에 있었던 이 방음터널 과천 방향 이 사고에 대해서 두 건의 사고를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 안전 챌린지 순서인데요. 이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확산을 막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 요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와 장갑과 마스크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비상시에 마스크를 쓰고 불을 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상 징후가 있으면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전거리를 준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화재 사고에 직면했을 때 침착하고 그리고 반드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 루트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신 호남대학교 문현철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